관계 속에 보이지 않는 권력 게임, 그 판을 뒤집는 아주 대담한 전략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흔히들 어장관리라고 부르잖아요. 네네. 그 애매하고 희망만 넘치는 상황에서 어떻게 주도권을 다시 가져올 것인가, 그 방법을 아주 적나라하게 파고들고 있더라고요. 이게 개인적인 관계는 물론이고 놀랍게도 직장 생활에까지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번 저희 분석의 목표는 이 자료들이 제시하는 전략의 핵심을 좀 파악하고요. 그리고 그게 왜 먹히는지 그 심리적인 배경까지 한번 깊이 있게 이해해 보는 겁니다. 재밌겠네요. 이 자료들의 핵심 주장은 아주 명확합니다. 관계에서 수동적인 태도, 이게 곧 권력의 상실과 직결된다는 거예요. 아, 수동적인 태도요? 네, 진짜 힘은 상대방의 선택을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명확한 선택지를 딱 던져서 상대를 결정하게 만드는 그 결정적인 순간, 그걸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을의 입장에서 어떻게 갑의 포지션으로 게임의 룰을 바꿀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행동 지침 같은 거네요. 바로 그거죠. 자, 그럼 이 어장이라는 개념부터 한번 제대로 짚어보죠. 네. 상대방에게 나는 그냥 언제든 꺼내 먹을 수 있는 보험 같은 존재? 뭐랄까, 감정적인 안정감을 주는 예비용품 정도로 취급되는 상태라는 거죠. 특히 이 표현이 정말 날카롭다고 생각했는데 결과 없는 희망 고문 속에서 자존감이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과정이다. 이게 단순히 기다림이 힘든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존재 가치 자체가 그냥 서서히 갉아먹히는 아주 고통스러운 경험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왜 이런 관계에 계속 머무르게 되는 걸까요? 희망 때문인가요? 희망이 물론 가장 큰 이유겠죠. 근데 심리학적으로 보면 간헐적 강화에 덫에 빠졌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간헐적 강화요? 네. 어장주인들이 이걸 아주 본능적으로 잘 활용하거든요. 계속 무관심하다가도 내가 이제 지쳐서 떠나려고 할 때쯤 되면 갑자기 다정한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작은 호의를 베풀죠. 아, 마치 슬롯머신처럼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 보상에 우리는 계속 시간과 감정이라는 코인을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불규칙한 보상이 사실은 가장 강력한 중독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가성비 좋은 관리 대상을 유지하면서 상대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감정적 이득을 취하는 거군요. 바로 그 지정입니다. 정말 철저한 권력의 불균형이네요. 한쪽은 관계의 모호함이라는 안개를 완벽하게 통제하면서 모든 권력을 쥐고 있고요. 다른 한쪽은 그 안개 속에서 실체 없는 희망을 붙들고 자기의 가장 소중한 자원, 즉 시간과 감정을 계속 소모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절망적인 안개 속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여기서 자료가 제시하는 방법이 정말 파격적이에요. 아주 단호한 최후 통첩을 던지라는 건데요. 자료에 나온 문구를 보면 이래요. 내가 너한테 호감 있는 건 맞는데 이런 애매한 관계에 내 시간 낭비할 생각은 없어. 관계를 확실하게 정립할 거 아니면 우리 그냥 여기서 끝내자. 정말 단호함을 넘어서 거의 선전포고 수준이죠. 그렇죠. 거의 도박에 가까운 한 수입니다. 근데 이 전략의 핵심은요. 단순히 공격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상대방이 당연하게 누려왔던 그 안정된 현상을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데 있습니다. 어장 주인은 저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던 항상 저 자리에 있을 거야 라는 편안함과 통제감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최후 통첩은 그 안락한 의자 밑을 그냥 빼버리는 행위인 거죠. 처음으로 관리 대상을 잃을 수도 있다는 구체적인 위기감에 직면하게 만드는 겁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송실회피 성향을 자극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사람들은 얻는 것의 기쁨보다 잃는 것의 고통을 훨씬 크게 느끼니까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항상 거기 있던 옵션이 갑자기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아쉬워지는 심리.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그래 그럼 끝내자 하고 그냥 가버리면 어떡하죠? 이 자료가 너무 성공 사례에만 집중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전략의 실패 가능성이나 그로 인한 감정적인 후폭풍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 그 부분이 이 전략의 핵심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료는 바로 그 실패의 가능성까지도 승리의 한 형태로 재정의해버리거든요. 실패가 승리라고요? 네, 그게 이제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이야기죠. 우선 권력의 틀이 어떻게 재구성되는지를 먼저 봐야 해요. 이 최후 통첩은 더 이상 나 좀 선택해줘 라고 애원하는 을의 언어가 아니에요. 아, 이게 내 기준이고 이 기준에 맞출 수 없다면 이 관계에 있을 자격이 없는 건 너다 라고 선언하는 갑의 행위입니다. 와. 선택권을 구걸하는 게 아니라 올인 아니면 손절이라는 외통수로 상대를 몰아넣어서 선택을 강요하는 거죠. 아, 선택의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아 오는 거군요. 나를 선택할래 말래가 아니라 내 조건에 맞출래? 아니면 이 판에서 나갈래? 라는 질문으로 바꿔버리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런 권력의 재편이 비단 연인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이 심리적 메커니즘은 우리가 매일 겪는 직장 생활에서도 아주 똑같이, 아니 어쩌면 더 교묘하게 찾아볼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 비즈니스 어장관리라는 개념을 보고
자료에서 든 예시들이 너무 현실적이잖아요. 이번 프로젝트만 잘 끝나면 꼭 승진시켜줄게 라거나 아, 그나죠. 조금만 기다려. 회사 사정 나아지면 바로 연봉 올려줄게. 이런 막연한 약속들. 명확한 보상 없이 희망만 주면서 노동력을 착취하는 상사나 거래처. 사실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겪어봤을 법한 일이죠. 개인적 관계에서의 감정 착취와 직장에서의 노동 착취는 뿌리가 같습니다. 둘 다 불확실한 미래의 약속을 담보로 현재 당신의 자원을 소모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이 동일하죠. 권력자가 관계의 모호함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구조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말 똑같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연인 관계는 감정의 문제지만 직장은 생계가 걸린 문제잖아요. 그렇죠. 무게가 다르죠. 상사한테 이번 달까지 승진 계약서에 사인 안 해주시면 저 다른 회사 제안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정말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일 아닌가요? 맞습니다. 관계가 완전히 파탄나거나 심하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데 이 위험 부담을 너무 간단하게 보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리스크의 종류와 크기가 전혀 다르죠. 자료에서 제시하는 계약서 아니면 퇴사 통보 같은 방식은 거의 핵폭탄급의 최후 통첩이고요. 그렇죠. 하지만 이 전략의 본질이 모호함을 깨고 명확성을 요구한다는 데 있다면 핵폭탄 말고 다른 무기들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구두 약속이 오갔다면 반드시 정중하게 이메일로 그 내용을 정리해서 기록으로 남기는 겁니다. 아, 기록으로요? 네, 팀장님, 오늘 논의했던 승진권에 대해 제가 이해한 바를 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 1분기 평가 이후 4월 중으로 공식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이런 식으로요. 이건 상대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모호함이 숨을 공간을 없애는 행위죠. 또는 다른 회사로부터 실제로 제안을 받고 그걸 바탕으로 협상에 나서는 것도 더 정교한 방식의 압박이 될 수 있고요. 핵심은 막연한 기다림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명확한 시간과 조건이라는 기준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끝내자고 판을 엎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더 이상 모호함 뒤에 숨을 수 없도록 만드는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게 핵심이군요. 바로 그거죠. 당신의 시간과 노동력이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시키는 모든 행동, 그것이 바로 유리를 깨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아까 그 중요한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이렇게 최후 통첩을 날렸을 때의 결과, 자료는 놀랍게도 그 결과가 어느 쪽이든 당신에게 이득이 되는 윈윈 게임이라고 분석을 합니다.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상대가 당신의 조건을 수용하는 경우예요. 가장 좋은 경우죠. 연인이든 직장이든 상대가 당신을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여긴다면 결국 당신의 요구를 들어줄 거라는 거죠. 그럼 당신은 원하던 명확한 관계 혹은 승진이나 연봉 인상 같은 실질적인 보상을 얻게 되니 당연히 이긴 겁니다. 근데 진짜 흥미로운 건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네. 상대가 오히려 화를 내거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면서 당신을 비난하는 경우죠. 적반하장이네요. 자료는 이것이야말로 상대가 당신을 그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품으로 여겼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까 던졌던 실패하면 어떡하나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관계가 끝나는 건 실패가 아니라 정보의 획득인 셈이죠. 상대방의 진짜 의도를 가장 확실하게 확인한 거니까요. 앞으로 몇 년이 될지도 모를 시간을 낭비할 뻔한 걸 막았으니 결과적으로 당신의 인생 전체를 보면 엄청난 이득이라는 겁니다. 단계적인 아픔은 있겠지만 장기적인 손실을 막은 거죠. 듣기에는 완벽한 논리 같은데 막상 저런 상황에 처했다고 상상하면 그래도 내가 이긴 거야 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감정적으로는 어렵죠. 그 감정적인 장벽을 넘는 것에 대한 조언도 자료에 있었나요? 직접적인 조언보다는 이 전략의 근간을 이루는 철학을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료의 핵심 철학은 권력의 이동이나 진정한 변화는 안정되고 안락한 상태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두가 편안하고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는 기존의 권력 구조가 영원히 유지될 뿐이죠. 판을 흔들고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고 상황을 급변시킬 용기를 내는 자만이 새로운 기회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안락함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기회가 온다는 말이군요. 마지막에 나오는 비유가 이 모든 걸 함축하는 것 같아요. 깨지지 않는 어장 속에서 평온하게 죽어가느니 유리를 깨고 나와 피를 흘리더라도 바다로 나아가는 것이 지배자의 삶이다. 이 문장 하나에 이 자료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도발적이고 강렬한 비유죠. 여기서 말하는 지배자라는 건 타인을 억압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삶의 방향키를 스스로 쥐고 있는 사람을 의미할 겁니다. 상처를 입을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불확실하고 모호한 상황에 나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주체적인 태도, 그것이 이 전략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철학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결국 자기 자신을 얼마나 존중하는가의 문제로 귀결되는 거죠. 오늘 살펴본 자료들의 핵심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연애든 직장 생활이든 어떤 관계에서든 주도권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안락하지만 나를 갉아먹는 모호한 현상 유지를 깨트릴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 네, 용기가 필요하죠. 그리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만큼 명확하고 타협 불가능한 기준을 제시해서 상대방의 진짜 의도를 시험대에 올려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